네, 미국 중간선거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이 4년 만에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유력시되는 가운데 상원은 여전히 팽팽한 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중간 선거 결과 전망과 앞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까지 이승철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 미국 중간선거 전의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승리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민주당이 예상 밖의 선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개표 결과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 전에는 공화당의 상당한 그 우세를 모두가 예측을 했는데요. 그랬죠. 막상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겨도 이긴 선거가 아니었고 예. 저도 진 선거가 아니었다. 즉 공화당이 이기긴 이겼지만 사실 이겼다고 말하기 힘들고 또 민주당은 지긴 졌지만 굉장히 선전한 그런 선거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총평은 해주셨고 그러면 보시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어떤 선거 전략을 가져갔고 또 어떤 쪽의 전략이 조금은 그래도 유효했다라고 보시는지까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화당은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예. 고물가, 인플레이션 등등해서 경제에 굉장히 포커스를 뒀었고 네. 반면에 민주당은 지난 6월달에 대법원에서 뒤집힌 지난 50년 동안 그 여성의 임신 중단권을 이슈로 삼아서 예. 굉장히 많은 돈도 투자하고 광고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 전략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다 하는 그런 예상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경제라는 이슈가 모든 사람이 다 느끼는 보편적인 이슈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막상 지금 선거 이제 결과가 지금 나오고 보니까 그 정책이 그다지 잘못된 건 아니다. 특히 출구조사에서 보면 네. 상당히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나와서 투표를 했고 또 경제 문제는 미국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꼭 공화당이 간다 그래서 이 지금 경제 문제가 풀리겠는가 하는 의구심도 있었고 저는 이거보다 제일 큰 팩터가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팩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트럼프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워낙 좀 과격했고 또 이번에도 보면 트럼프 지지자들이 소위 말해서 일렉션 디나이어라고 부르는데 지난 2020년 대선을 부정하는 그러니까 자기네가 진 게 아니라 뺏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이번엔 다시 되찾아오겠다 하는 좀 약간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가치를 파괴한다고 많은 중도층의 사람들이 느끼면서 공화당의 좀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공화당은 이제 4년 만에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유력시가 되고 있고 상원은 여전히 팽팽한 접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이 지역은 좀 예상 밖의 결과가 좀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는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지난 주말에 선거가 화요일 날 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말에 그 전에 공화당, 민주당 총 지도부가 출동해서 적극적으로 유세 활동을 지원한 주가 있습니다. 그게 펜실베니아 주인데 네. 거기 트럼프도 갔었고 또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그다음에 전 대통령 오바마도 갔었고 그 정도로 이제 접전을 예상했는데 그리고 특히 공화당 후보였던 메멧 오즈 소위 말해서 TV 닥터라고 부를 정도로 좀 인기는 있었지만 약간 의구심을 갖는 그런 후보가 이제 나왔는데 이분은 터키계 이민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국적도 지금 터키 국적, 미국 국적 다 갖고 있고 네. 이런 분인데 트럼프의 그런 강력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일찍이 존 프레드먼이 쉽게 선거를 끝내버렸습니다. 사실 존 페러만 같은 경우는 지난 6월달에 스트로크를 일으켜서 쓰러지기도 했고 건강 이상설도 제기됐었고 다소 그렇게 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예상 밖으로 일찍 결론이 났고 굉장히 중요한 상원의 한 표를 상원의 한 좌석을 민주당에 안겨준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펜실베이니아를 이제 가장 좀 예상 밖의 결과였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일종의 전 그렇게 느낍니다. 특히 그게 트럼프한테도 굉장히 좀 치명적인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현재 초박빙으로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바로 조지아인데 여긴 또 이제 결선 투표 규정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조지아주가 보면 1960년대 그 인종 갈등을 겪으면서 예, 예. 굉장히 그 사회가 분할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다수를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어느 후보도 50%를 못 넘는다면 결선 투표를 가야 된다 하는 그걸 만들었는데 예, 예. 지금은 후보 둘 다가 사실 그 백인이 아니라 흑인입니다. 네, 네. 이제 그러니까 인종 문제에서 만들어진 그 제도 하에서 이제 흑인들이 같이 이제 이 결선 투표를 가게 생겼는데요. 지금 그 현 그 상원의원이죠, 조지아의 그 라파엘 워낙 우리 저 친한 파이기도 하고 예. 한데 49.2% 예, 예. 그리고 그 추격하고 있는 허셀 와커 이분도 굉장히 그 트럼프가 지지하는 후보였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 48.7% 정도에서 멈추고 있어서 둘 다 50%에 못 미치기 때문에 다음 달 12월 6일에 예. 결선 투표에 가서 결과를 만들어낼 거고 그렇게 보면 지금은 일렉션 데이가 아니라 일렉션 먼스가 됩니다. 예. 아, 그렇겠네요. 예, 선거 이제 달이 지나야지 선거 결과가 확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럼 이제 상원 최종 결과가 이제 다음 달까지도 이제 미뤄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12월 6일 그 결과를 보고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지금 또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주 그 초박빙으로 가고 있는 주가 네바다 주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저 애리조나 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8대 48로 지금 이제 팽팽한 상황인데 이 중에서 위스콘신은 아마 공화당 쪽으로 갈 것 같고 예. 그러면 49석이 되고 애리조나는 뭐 지금 보면 민주당으로 갈 것 같고 그러면 49가 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남은 게 이제 이 네바다를 누가 이제 차지하느냐, 그다음에 조지아를 누가 차지하냐는 문제인데 네바다 같은 경우도 오늘 상당 부분 첫 부분은 네바다 현 그 상원의원이 그 캐틀린 마스터라는 상원의원이 상당히 우위를 점했다가 마지막에 지금 뒤집혔어요, 약간. 근데 이게 네바다 같은 주는 보면 우편 투표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예. 그게 지금 그 현상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데요. 선거 당일까지 소인이 찍히면서 토요일까지 들어오는 우편 투표는 이제 유효하게 처리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주말이 지나야지 그렇겠네요. 예 되는 거고. 그래서 네바다를 만약에 이 민주당이 갖고 가게 되면 사실 조지아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50석이 참 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네바다가 공화당으로 가게 되면 그야말로 이건 다음 달 12월 6일까지 기다려야지 조지아에서 결과를 보고 어떻게 되는지 그 50대 50으로 나올지 이런 그 지금 아주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또 결과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이 시점에서 중간 선거의 어떤 의미를 한번 짚어보자면 기본적으로 임기 중반이기 때문에 어떤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다. 이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예. 현직 대통령의 무덤이다. 이런 말도 있다는데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이 중간 선거라는 게 보시면 하원들의 그 임기가 2년으로 됨으로써 대통령 4년 임기의 그 중간에 걸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현직 대통령 또는 집권당에 대한 평가의 기능이 있는데요. 예. 처음 미국이 건국됐을 때는 이런 그 집권당에 불리한 중간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뒤틀어지기 시작한 게 1824년인가요? 그때 그 이후로 갑자기 이제 이 굉장히 그 집권당에는 불리한 이런 현상이 되면서 특히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은 6년째 또 이제 중간 선거를 맞이할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직장이나 결혼 생활도 권태기에 들면 영어 표현으로 the seventh year each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예. 7년 정도 되면 이제 좀 지루하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6년째 돼서 중간 선거를 맞이하면 이건 6year each라는 그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건 굉장히 그 불리하게 보통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거의 대부분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쭉 보면 보통 집권 그 대통령 당이 예. 하원에서는 평균 한 26석 정도 잃었고 평균적으로 상원에서도 평균적으로 한 4석 정도를 잃은 유리하지가 않은 선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선거 이 결과에 대해서도 일단은 공화당이 하원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의회 권력을 탈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는 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 그 하원 선거가 이제 끝나지는 않았지만 예. 대략적으로 현재 그 선거 전에는 민주당이 그래도 우세해서 그 222석 이 정도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선거에서 뒤집힌다 하더라도 그 차이는 굉장히 미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민주당이 과거의 그 경험을 전례를 보면 크게 뒤지지 않은 선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또 그 전에 뭐 빌 클린턴 대통령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뒤졌어요.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10년 중간 선거에서 거의 그 하원에서 63석을 잃어버린 경우가 예, 예. 있고 빌 클린턴 대통령도 54석을 잃었고 심지어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41석을 잃었습니다. 예.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 불과 몇 석 차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선전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겼지만 이겼다고 느낄 만한 동력을 갖기가 힘들고 예, 예. 여기서 국정을 발목 잡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굳이 제가 생각하기에 국정을 발목을 잡는다면 하원의 그 우세를 이용해서 네. 그러면 과거 정부에서 주로 그 힘을 갖고 있는 게 예산을 갖고 컨트롤합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오바마 때도 그렇고 트럼프 때도 그렇고 국정이 마비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걸 가버먼트 셧다운이라고 그러는데요. 월급도 안 나가고 이런 그 막 공원도 문 닫아버리고 이 쓰레기도 수거도 안 되고 이런 그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외에는 아마 그 전에 잃은 다른 오바마 정권이나 무슨 뭐 트럼프 정권에 비해서 그다지 많이 잃지 않았다면 과연 공화당이 그만큼 국정 발목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까 하는 좀 의아한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 정부 입장에서 그리고 공화당, 민주당은 각각 지금의 흐름을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도 궁금한데 공화당을 생각하면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더 아쉬울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네.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사실 앞서 이제 각 당이 어떤 전략을 펴고 있고 유효했던 게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 주요 요인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꼽아 주셨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 앞으로의 정치적 입지에 있어 지금의 흐름은 좀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11월 15일 날 예, 다음 주죠. 빅 어나운스먼트를 예, 하겠다고 뭔가 중대 발표를 맞습니다. 하겠다.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예. 이렇게 하면서 본인은 상당히 공화당이 선전하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그 뭐 희생자라 그래야 되나요? 루저라고 이 표현을 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일 겁니다. 자기의 계산하고 좀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번에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뽑힌 사람들도 트럼프를 조금 약간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그 당선 소감 비슷한 걸 했을 때 예, 예. 이런 그 트럼프 내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트럼프로서는 그 제 생각에는 11월 15일 날 분명히 자기의 재선 의지를 밝힐 겁니다. 예, 예. 그렇지만 그것이 본인 의지만큼 동력과 또 공화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제 바이든 정부가 내세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법 등이 민주당의 의회를 장악하고 있었던 만큼 이게 통과가 됐었는데 이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사실상 탈환했다고 해도 법안 자체의 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런 좀 전망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전망대로 수정 가능성이 좀 없다라고 아니면 어렵다라고 보시는지요? 저도 비교적 그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수정 네. 가능성을. 예. 지난 8월 달에 IRA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대통령 서명까지 하면서 통과가 됐지만 예. 바로 그 다음 달에 조지아 그 상원의원 지금 아주 그 접전을 벌이고 있는 라파엘 워너 그분은 이제 아무래도 그 현대자동차 그 아메리카 공장이 거기서 기공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분이 벌써 지금 수정안을 지금 제시해 놓은 상태고 9월 달에요. 그리고 지난 뭐 며칠 전에 11월 5일 날 알라바마주 하원 의원은 또 수정안을 하원에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원, 하원 다 지금 수정안이 제출된 상태지만 예. 네. 보시다시피 내년 1월 3일 날 이제 새로운 임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사실 이건 레임닥 세션입니다. 의회가 제대로 힘을 받고 일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예. 거기다 공화당마저도 과연 적극적으로
이 IRA 법에 대해서 덤벼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업으로 봐서는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이 법안이 수정되거나 폐기되거나 또는 뭐 이게 의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다시 통과가 된다 할지라도 수정안이 또 대통령이 또 비토를 할 수도 있고 거부권을 예, 행사할 수도 예.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법안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또 북한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런 IRA 같은 법안은 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을 언제 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일단은 오늘 오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한 발 발사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북한의 그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중국의 무슨 상황 또 미국의 중간 선거 상황 예. 이런 것과 연부시켜서 생각했지만 네. 예. 제가 보기에는 북한으로서는 새로운 핵실험을 해서 크게 얻을 게 뭐 처음이나 초창기라면 굉장히 그 빅 뉴스가 되겠지만 예. 이미 6번을 지금 성공했는데 또 한 번을 한다 해서 그게 얼마나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저는 약간 그 부정적인 생각이었고 네. 예. 따라서 그 핵실험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닌데 오늘 뭐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중간 선거랑 별 그 관계가 없이 북한으로서는 지난 1, 2주 동안에 어마어마한 그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의 연속 선사건으로서 자기네들의 어떤 존재감을 과시한다던가 여전히 그런 정도지 이게 반드시 미국의 중간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준다든지 또 영향을 받았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로서는 미중 관계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미중이 최근 대만 문제나 반도체 등의 다양한 이슈를 두고 갈등을 빚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 선거 이후에는 글쎄 미중 관계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사실 미중 관계가 지금 뭐 바이든 정부 때 시작된 게 아니고 전임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특히 그 피러 나바로라는 그 아주 그 전문가를 옆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아주 굉장히 그 촘촘한 대중 압박 전략을 세웠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바이든 민주당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좀 바뀔까도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그 기조는 유지하고 있고 특히 그 중국이 지금 부상하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철저하게 견제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공화당이 또 뭐 하원을 다수당을 뭐 행여나, 하더라도 그다지 크게 지금 대중 정책, 미국의 대중 정책이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중간 선거에 따른 미중 관계 전망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승철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